안녕하십니까, 종국입니다. 이번 시간은 체성분 분석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비만을 나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그 BMI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BMI라는 거는 바디 매스 인덱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체질량 지수는 체중 빼기 신장의 제곱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체중하고 신장만 대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근육량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죠. 여튼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BMI가 가장 그 비만을 알리는 척도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MI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과체중이 되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 심부전증, 그리고 돌연사, 급성 가슴 통증, 부정맥, 요 심장 관련된 질병들의 어떤 발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BMI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돌연사 위험성이 있는데, 정상 체중인보다 50에서 100% 가량 돌연사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관리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몸매를 갖는 거 그 이전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비만은 사실 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심혈관계 어떤 질환의 돌연사 위험,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각종 성인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체중을 관리하고 체지방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신체 구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뭐 신체 구성, 뭐 다른 말로 신체 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체력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피트니스 요소라고 하는데, 그 피트니스 요소 안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근력, 근지구력, 뭐 협응성, 평형성,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체력의 요소에 들어가는데, 그 요소에 이 신체 구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신체 구성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바디죠. 인바디. BAI라는 그 임피던스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골격근량 또는 체지방의 양, 체지방의 율,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무기질의 양,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치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체 구성은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을 나타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이 남성보다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출산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출산과 관련한 내분비 조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출산과 관련해서 내분비 조절과 관련되어 많은 지방이 여성은 필요해요. 그리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지방이 적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조금 달라요. 남성과 여성은. 그래서 남성은 한 15% 정도가 표준이지만 여성은 20에서 25% 정도를 표준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몸에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과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적정한지. 자, 이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는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량이에요. 그럼 이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항상성에는 뭐 체온도 있고 맥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남자니까 체중의 3에서 5% 정도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거보다 체지방률이 낮게 되면은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남성은 3에서 5%예요. 그래서 우리 바디빌더들 보면은 체지방량 체하 단위를 3으로 봅니다. 3%. 그래서 3%대라고 하면 굉장히 특히 피하지방, 물론 내장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하지방이 굉장히 적은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4%. 이게 뭐냐면 피트니스 쪽에 뭐 비키니나 이런 종목의 선수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 이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꼭 필요한 체지방량이 이렇게 이 수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었습니다. 불순이옵니다. 이게 불규칙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작용에 악영향이 와요.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기타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이걸 참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 항상성뿐만 아니고 운동할 때 대단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최소한의 단위가 3% 남자, 여성은 11%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체지방의 역할이에요.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우선 고혈압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이고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혈전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죠. 혈액을 타고 떠다니다가 이 침착이 돼요. 뭐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에 침착이 되면 이 흘러가다가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좁아지겠죠.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류는 필요한 조직으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밀리는 거지. 우리 그 차가 밀리듯이. 그러면 이 혈관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압력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제 혈압인데 이 혈관에 가해지는 적정한 압력은 120에서 80으로 보죠. 그래서 보통 수축기하고 이완기 혈압으로 이렇게 보는데, 요 정도 보는데, 이제 요거보다 높게 되면 경계역, 뭐, 140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배 정도 증가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기본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병적인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고혈압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부정적인 역할이에요.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LDL이 감소해요. 이제 LDL이라는 거는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콜레스테롤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HDL은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에요. LDL, 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의 약인데, 자, 요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근데 이거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 HDL이 LDL을 감소시켜 줄 수 있거든. 근데 이 HDL이 감소되니까 LDL을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의 발병률이 증가해요. 증가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암 발생 위험이 또 증가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자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을 안 하는 거지.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쪽에 천식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볼 땐 무엇보다도 어,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자,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관절염 위험은 9에서 13%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증가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병원에 가면 우선 체중을 감소를 하라. 적정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중 1kg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물론 이제 뭐 체중 1kg가 근육으로 증가됐다 할 때는 이런 위험이 덜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방 1kg를 이야기하니까 체중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당뇨병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요. 그 다음에 이분 척추와 같은 신경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척추는 이 등 쪽에 있는 등뼈가 특히 요추 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신 중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기가 좀 간지러워가지고 임신 중에 우리 그 과일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과일, 여러분이 생각한 과일 어때요? 과일 이건 몸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아주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과일을 특정 수준 이상 먹게 되면 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거 임산부들 말이죠. 이 어떤 영양소 공급을 위해 갖고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저도 이제 요런 일화가 있죠. 제 와이프를 이제 챙긴다고 제 과일을 막 아주 비싼 과일을 매일 내가 사다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체크를 받으러 가니까 이게 약간 당뇨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 굉장히 적당하게 드셔야 됩니다. 과일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적정한 수준을 지켜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뭐냐면 비타민과 지방질 수송과 저장. 그러니까 비타민과 지방질을 수송하고 나른다는 이야기야. 비타민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으로 나누죠. 근데 수용성은 이제 물에 녹아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냐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단 말이에요. 지방에 녹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그리고 조직으로의 수송 그런 거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연료 공급과 보호가 됩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그 3대 영양소 있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예요. 이 지방은 뭐냐? 9kcal란 말이에요.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칼로리. 그러니까 일하는 양으로 따질 때는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료 공급하고 또 다른 연료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하죠. 여기서 이제 다른 연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에요. 자, 신경계의 기능 도움을 주죠. 이 신경계는 뭐냐면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 명령을 내리는 건데 뇌에서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또 그리고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수익은이라고 한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근데 뭐냐면 이게 또 저기 신경계가 지방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EPA 하는 거 있죠? EPA 또는 또 뭐 있어요? DHA. 그렇지. 이거 어디에 많습니까? 생선에 많단 말이야. 생선에 많은데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생선 살에 많은 게 아니에요. 생선의 그 껍질 부분에 훨씬 더 많단 말이지. 그래서 생선 먹을 때 그 보면 껍질을 이렇게 살짝 벗기고 안에 속살만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음식들이 신경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경계에 또 부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비타민 B요. 비타민 B는 어디 많냐면 육류에 많아요. 고기에, 특히 돼지고기에 비타민이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이. 수용성 비타민이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르몬 구성에 도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평형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온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그림 뭐냐면, 요거 이제 그 사과형이라 그래요. 사과형. 남성형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지방이 복부 쪽에 많은 거예요. 복부 쪽에 많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많이, 높겠죠. 이제 근데 내장 지방이 많이 높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 내장지방이 많게 되면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지방이 높으면 대체적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 또는 성인병에 노출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옆에 서양배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여성형 비만이에요. 요거 뭐냐면 복부하고 위쪽은 말랐어. 말랐는데 주로 힙, 엉덩이부터 하체 쪽이 비만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내장 지방보다는 훨씬 나아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어, 미용을 또 많이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하체 쪽에 이제 지방을 엉덩이하고 이쪽에 많이 빼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뒷장에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요건 이제 지방 저장소라고 하는데, 저장소는 성별 그리고 나이,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축적의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들 형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남성형 비만이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많이 온다고 해서 남성형 비만이라는 거고, 이건 여성들한테 많이 이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여성형 비만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성이고 이 여성이다. 그렇게 고차원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이제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피하지방.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쪽 층에 쌓여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장지방은 뭐냐? 주로 장기, 기관, 배 쪽에 쌓이는 그런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피하지방이 한 50에서 70%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내장 지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튼 이런 지방의 분포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나이, 성별, 지방 축적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르몬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성형 지방 패턴. 아까 여성형 좀 전에 지방 패턴이 서양 배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상체는 표준이거나 말랐는데 하체 쪽이 지방이 많단 말이지. 요거 이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트로겐은 뭡니까?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죠. 요 이제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지 여성에게만 있는 호르몬은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은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증가와 함께 여성형 지방이 동시적이 뭐냐면 이 사춘기 때에 급격하게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죠. 주로. 물론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이 사춘기 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여성형 지방, 그러니까 주로 하체 쪽으로 지방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기전에서 일단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남성형 지방 패턴이에요. 주로 이제 배 쪽에 많이 이렇게 지방이 쌓인다고 했죠. 그래서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기타 안드로겐 증가에 의해서 이런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남성의 하체 지방은 남성의 하체 지방은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가 이게 높아요. 높은 이유로 카테콜아민 작용에 의해 하체 지방 저장소에서 유리 지방산을 많이 분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체 쪽의 지방을 유리 지방산으로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아니고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카테콜아민 작용에 의해 가지고 지방을 줄이기가 힘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체지방을 제거하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필수 지방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성은 어때요? 굉장히 낮죠. 3에서 5%, 여성은 어땠습니까? 최소 11% 정도 돼야지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출산하고 관계가 깊다, 관련이 있다. 남성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잉여분의 지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방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체지방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저장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하는 카테콜아민은 성별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테콜아민이라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요런 물질들입니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카테콜아민이 하는 게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지방, 그러니까 뭐 피하지방이라고 봅시다. 피하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 유리지방산은 혈중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체지방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차이를 알고 운동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본적인 지바 산화 능력이 떨어진다.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성은 피하에 높은 축적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내장지방 축적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수명이 더 높습니다. 아까 내장지방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높은 사람들, 인바디 측정했을 때 내장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이분들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가 급선무예요. 식이 패턴,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하체 지방 감소가 어려운 이유는 자, 지방 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지방세포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진 않아. 그럼 뭐냐?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초기에는 요만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지방을 섭취해서 요 정도 됐다고 하자. 그런 생활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점 그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 이거를 하이퍼트로피, 비대라고 그래요. 근비대 그러면 머슬 하이퍼트로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플라지아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초기에 이제 성숙된 지질을 갖고 있는 지방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화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나아가? 또 분화되겠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포 자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 감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남성형 비만의 특성을 지닌 지방의 패턴은 엉덩이 주변의 하체 지방에 비하여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감소가 용이하다. 그래서 사실 남성이 다이어트 하면 효과를 금세 봅니다. 훨씬 빨리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인데, 우선 이제 신장 체중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키에 대한 몸무게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요 이제 처음에 초기에 미국의 보험회사가 만들었어. 그 보험회사. 그래서 사람의 체격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잘 안 써요. 이건 뭐 신장하고 체중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근래에 들어서 골격근 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BMI 이전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그래서 체질량 지수예요. 체질량 지수. 자, 그래서 글자가 좀 그렇죠.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몸무게 나누기 신장의 제곱입니다. 근데 요것도 뭐냐면 물론 현재 그 비만을 나누는 비만을 예측하는 어떤 판별하는 기준은 되지만 이거 역시도 골격근 양의 대입은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BMI로 따지면은 많은 선수들이 과체중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요것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남성은 102cm 이상, 여성은 88cm 이상일 때, 요 인치로 환산했을 때요. 자, 요 이상이면은 심근경색, 대사성 질환 발생 증가, 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이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심근경색은 심혈관계 쪽에 질환이 되겠죠. 심장의 근육이 굳는 걸 이야기해요. 자, 기준선이 배꼽과 수평 라인입니까? 줄자로 허리 쪽을 이렇게 쭉 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음 기회에 한번 요거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웨스트 힙 라티오예요. 웨스트는 허리지, 힙은 엉덩이지. 이거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WH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고도 저 사람 비만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인바디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WHR, BMI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다음 이제 목표 체중 공식이에요. 자, 이제 이 목표 체중을 알려면은 본인의 지방량하고 제지방량을 알아야 돼. 지방량은 여러분 아시죠? 갖고 있는 지방의 양. 그래서 지방량은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 이렇게 우리가 나뉜다. 그 중에서 피하지방의 축적이 50에서 70% 정도 되고, 여성은 주로 피하지방의 지방을 축적하고, 남성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으로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프리메스예요. 뭐냐면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육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하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체중은 현재 제지방량의 1 마이너스 희망 체지방률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희망 체지방률이 15%야. 15%다. 그러면은 0.15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0.15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지방을 나누게 되면은 목표 체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위가 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뭐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그래서 목표 체중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건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체지방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중이 돼야 되는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연이어서 3-2강 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